91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반도체 투자의 원칙. 저자 우왕재. 출판일 2024년 8월 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반도체 관련 주식 투자를 알자. 책 소개. 앞으로 자본시장은 반도체라는 메가 트렌드로 인해 변화할 것이다. 빅데이터,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의 차세대 기술 모두를 실현하는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투자 원칙을 세워라. 저자 소개. 저자 우왕재. 주식 투자 전문가. 대학교 입학 직후부터 투자에 푹 빠져 살아온 투자자다. 이른 시기부터 가치 투자와 데이터를 이용한 투자에 고루 성과를 내었고 많은 투자 전략을 개발해왔다. 지난 15년 이상 분기마다 200에서 300개의 기업을 살펴보는 작업을 반복해왔다. 전자공시, 해외 기업 발표 자료 등 시장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자료를 데이터화해 투자에 접목해왔다. 450만 개 이상의 국내 발표 공시를 데이터화해 통계적 투자 전략을 개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 일본, 중국 및 홍콩, 유럽, 동남아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며 해외 주식 전략도 개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더욱 많은 투자자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기를 바라며 또 물고기 잡는 법을 전파하기를 즐긴다. 투자 외에도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여러 활동을 영위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서울시장상, 국회의원상 등 다수의 수상 이력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들어가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반도체 주식들은 세계 각국 주식시장에서 먼저 주목받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고공행진했고 더욱 많은 투자자가 그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산업 규모가 크고 관련 기업이 많은 만큼 투자 기회도 빈번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있습니다.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반도체 주식의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여 손실만 겪는 투자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은 이러한 기회와 부작용을 모두 폭넓게 담아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블로그에 올린 투자 정보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를 계기로 저는 첫 책인 현명한 반도체 투자를 집필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더욱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감사했지만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책을 쓰는 과정은 예상보다 무척 힘들었습니다. 1000개 이상의 논문을 살펴가며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매우 협소한 영역까지 기술 변화를 파악해야 했죠. 외계어에 가까운 기술 정보를 쉽게 풀어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습니다. 일부 목차는 탈고만 20회 넘게 진행했습니다. 6개월로 예정된 원고 집필이 무려 1년 4개월로 늘어났고 새벽 내내 집필을 반복하다 보니 생체 리듬이 망가져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이러한 수고 끝에 첫 책을 출간한 후 저는 자연스레 반도체를 주제로 다시는 책을 쓸 일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실제로 첫 책 출간 이후 출판사, 저널 등에서 집필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바뀐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이로움에서 출판을 제안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아온 그 어떤 제안과도 확연히 달랐거든요. 회의 때 건네받은 출판 제안서에는 경이로움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출간이 필요한 이유부터 기존의 책과 다른 차별화 전략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2번 놀란 부분은 목차 구성안이었습니다. 지금껏 존재하지 않은 반도체 투자책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여러 산업으로 팔려나가며 그 산업들의 흐름 속에서 반도체를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구성안대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 산업별로 중요한 반도체가 딱딱 분류되고 주목해야 할 반도체나 기업 그리고 산업별 특징까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출판 제안서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고 누구보다 완성도 높은 책으로 완성할 수 있으리라는 괜한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집필을 시작하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해외 반도체 산업은 그 규모가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세부 산업으로 매우 잘게 쪼개져 있고 각 영역을 이해하려면 각각 별개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책 한 권 분량에 이러한 내용을 모두 넣겠다는 의지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초고 분량이 700쪽을 뛰어넘었고 당연히 출판사로부터 분량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분야 특성상 시기를 타지 않는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책을 분기마다 업데이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기술은 가파르게 변하고 기업은 더욱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일부 주제는 집필 중에 내용을 자꾸 바꿔야 했죠.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1년 이내에 바뀌지 않을 내용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그 대신 투자자에게 더욱 도움이 될 정보를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산업의 변화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조명하고 기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최대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투자 활동에 이 책이 앞길을 비추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
즉 최근 기술 변화, 기업 근황, 주가 흐름, 밸류에이션에 관한 이야기는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다루겠습니다. 이렇듯 최신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해하려면 결국 교과서처럼 개념을 짚어주는 책이 꼭 필요합니다.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수능을 결코 잘 볼 수 없을 테니까요.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많은 응원 덕분에 이번 두 번째 책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이 책의 출판을 제안하고 기획해주신 경이로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을 기획하기 전부터 항상 응원을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게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왜 성장할까? 1700년대 후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이래로 세상은 크게 바뀌었다. 18세기 이전 조선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대도시 한가운데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고속열차와 지하철이 다니며 화학 제품들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산업혁명이 확산되자 몇몇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 산업에는 원자재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화학산업은 석탄, 석유, 가스를 이용하고 철강산업은 철광석을 이용한다. 방직산업은 면과 모 등을 이용해 천을 짜며 건설산업도 시멘트와 철강재를 활용해 건축물을 올린다. 철도와 항공산업 또한 원자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자재를 저렴하게 조달하고 제대로 가공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와 관련한 기업들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다르다. 막대한 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어떤 산업이 그 발전의 중심을 지키고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반도체. 산업혁명과 정보화 시대를 거쳐 앞으로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방직기나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제품의 등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컴퓨터로 시작된 혁신이 기존 산업들과 융합하며 그 산업의 틀을 뒤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IoT, 메타버스 등의 기술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이들 기술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기존 산업으로 흘러들어가 물류 시스템을 통째로 뒤바꾸거나 인력을 대체한다. 연구개발자만 할 수 있었던 신약 개발과 의사만 할 수 있었던 질병 진단까지도 스스로 수행한다. 빅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던 마케팅 전략 대신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낸다. 자율주행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그전까지 별개로 인식되던 자동차 산업, 인공지능 산업,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이 모두 융합되는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능에서는 자동차가 단순히 운전만 대신하지 않고 주행 내내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해석한다. 이와 동시에 탑승자는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와 각종 첨단 기능을 활용해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 테슬라의 몸값이 높은 이유도 이 같은 융합에 있다. 이처럼 기존 산업이 융합되면 그 규모와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테고 과거 원자재 관련 사업보다 거대한 산업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지금의 대도시를 상상하기 어려웠듯 4차 산업혁명 시대 또한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첨단 기술의 집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자재를 남들보다 값싸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닌 기술력, 자본력 그리고 주변 산업을 총동원해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집중적으로 찍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모두 반도체를 통해 구현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을 예로 들자면 인공지능의 겉모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먼저 거대한 건물을 짓고 건물 내부를 반도체로 가득 채운 뒤 반도체의 열기를 식힐 냉각장치를 설치한다. 놀랍게도 여기까지면 인공지능의 겉모습이 거의 완성된 것이다. 이후 이들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챗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은 대부분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될수록 반도체 산업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성장주라 하면 고성장, 단기간 급등하는 주가 및 기업 실적,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 등을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2차 전지 산업, 수소 산업, 메타버스 산업, 인공지능 산업, 로봇 산업 등 주식시장에서 뜨거웠던 신성장 산업들을 살펴보면 많은 투자자가 관련주의 고성장에 열광하고 주가가 단기간에 3에서 4배 급등하리라 당연하게 기대했다. 반면 반도체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이 아니다. 세계 시장 조사기관들이 매년 내놓는 리포트를 살펴보면 반도체 산업은 향후 10에서 20년간 연평균 12에서 15%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실제로 지난 10년간 성장률이 이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연평균 10% 남짓이니 주가 급등과 고성장만 바라는 투자자에게는 턱없이 낮은 수치일 것이다.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10% 수준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성장기보다는 성숙기에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성장 산업보다는 성숙 산업이라 묻기도 한다. 이 정도 성장 속도로 투자 기회가 많이 나오기나 할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반도체 산업의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전방 산업이 꾸준히 등장하며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므로 여러 PART에 걸쳐 자세히 다룰 것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반도체 산업은 컴퓨터 산업, 스마트폰 산업, 서버 산업이 차례로 커질 때 대폭 성장했다. 현재는 새로운 형태의 서버가 대거 등장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다시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첨단 산업이 대부분 반도체를 통해 돌아가니 이들 산업이 성장하면 반도체 산업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넘쳐나는 먹거리, 그리고 투자 기회. 이처럼 새로운 산업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크게 이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반도체 산업은 매우 복잡하며 그 안에서 또다시 여러 갈래로 나뉜다. 그 중에서 새로운 산업에 특화된 반도체 기업이 가파르게 성장한다. 즉 유독 크게 성장하는 반도체 기업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과거에도 반도체 산업의 평균 성장률은 10에서 20% 남짓에 불과했지만 새로운 산업 위주로 대비해온 반도체 기업은 연평균 30에서 50%대 성장률을 보이며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주목받았다. 후술하겠지만 반도체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고 그만큼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도 다양하다. 그렇기에 반도체 산업 전반이 느긋하게 성장하는 가운데에도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많이 있었다. 즉 산업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낸다면 반도체 산업의 평균 성장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도 새로운 산업이 여럿 성장할 테고 그 사이에서 혜택을 받을 반도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더욱이 주식시장에선 꾸준한 성장도 급격한 성장만큼이나 중요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급격한 성장을 더 좋아하고 그러한 성장세에 있는 영역에서 부를 빠르게 축적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세계적인 투자자들만 보더라도 고성장주에 투자에 성공한 사람보다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훨씬 많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선 급격한 성장일수록 성장 구간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더욱이 투자자의 심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데 대개 급격히 성장할수록 끝물에서 손실을 내는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게다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주식일수록 사소한 위기에도 크게 무너진다. 그 때문에 고성장주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손실이 더욱 커진다. 실제로 2023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2차전지 주식이 급등했음에도 연말에 2차전지 주식에서 손실을 기록한 투자자가 더욱 많았다. 고성장 산업이 등장할 때면 반복되던 일이었다. 이에 반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영역은 위험도가 낮아 기대 수익이 높은 편이다. 또한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 투자 기회를 자주 포착할 수 있고 주기적인 투자 기회도 더욱 빈번히 찾아온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보런 바핏이나 찰스 먼거, 찰스 망은은 급격한 성장보다 꾸준한 성장을 선호하기도 했다. 꾸준한 성장이 무조건 좋고 급격한 성장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고성장을 피하고 꾸준한 성장에만 투자하라는 뜻도 아니다. 장점을 고루 살려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급격한 성장만 쫓으며 꾸준한 성장을 무시하면 투자 기회를 적잖이 날리는 꼴이 된다. 투자 성향이 각자 다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라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대체로 좋은 투자처다. 반도체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 한가운데 있기에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며 그렇기에 주기적으로 좋은 투자 기회를 안겨다준다. 그렇다면 이쯤이면 성장하는 반도체에 주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에는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반도체 산업만의 특별한 사이클. 반도체 산업은 비입이 비즈니스로 돌아간다. 반도체를 사가는 주체는 기업이다. 따라서 반도체는 기업의 영업 환경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량이 다를 수밖에 없다. 반도체를 사가는 기업들은 대체로 경기에 민감하며 그 결과 반도체는 경기의 영향을 받아 잘 팔리는 시기와 그렇지 못한 시기가 구분된다. 더욱이 경기뿐 아니라 수요도 중요한데 수요가 너무 몰려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 반도체 구매 욕구는 점차 꺾이기 시작한다. 가격이 너무 뛰어올라서 이를 사가는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다. 가령 기술을 집약해 거대한 서버를 구축하는 IT 기업은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 설비 투자에 주춤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반도체 수요가 꺾여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구입을 미루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반도체 산업은 집중적으로 잘 팔리는 호황기와 그러지 않는 불황기로 명확히 구분되며 호황기와 불황기가 매우 짧은 주기로 반복하며 사이클을 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이클이 왜 중요할까? 사이클 주식은 특정한 시기에 수익률이 몰아 발생한다. 그 말인즉 시기를 잘 맞추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면 손실이 그만큼 크게 발생한다는 뜻이다.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말을 빌리자면 사이클 주식은 다른 주식들에 비해 수익을 내기가 2배로 어렵다고 한다. 수익이 몰아 발생하므로 타이밍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기업이 고성장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반도체 주식에 투자할 때는 성장성이 낮더라도 사이클만 잘 활용하면 성장주 이상의 수익이 빈번히 나온다. 일반적으로 사이클 주식은 특정한 시기에 몰아 2에서 3배 이상 급등하며 주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준다. 반도체 주식 또한 그러한 모습을 규칙적으로 보였다. 고성장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초보 투자자와 달리 경험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사이클 산업에서 자주 수익을 얻는다. 다만 반도체 주식에 잘못 접근할 경우 특히 기업의 기술력이나 밸류에이션만 따지거나 엉뚱한 근거로 투자를 집행하면 손실이 몰아서 발생할 공산이 크다. 자세한 이야기는 PART7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다. 흥미롭게도 반도체 산업은 지금껏 언급한 성장과 사이클이 동시에 나타난다. 반도체 산업 외에 사이클 산업으로 불리는 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화학, 조선, 해운, 항공, 건설, 은행, 증권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클 산업은 성장성이 매우 낮아 사실상 성장이 결여된 상태이거나 사이클 주기가 너무 길어 투자 타이밍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과열된 경쟁으로 사이클이 불규칙해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도체 산업은 전방 산업 덕분에 꾸준히 성장하는 구조라서 사이클 주기가 짧다. 후술할 과점이라는 변수까지도 짧은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잠시 잊을 법하면 투자 기회를 안겨다 준다. 실제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 주기는 약 4에서 5년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모든 사이클 산업을 통틀어 가장 짧다. 더욱이 성장하는 사이클이므로 다음 사이클 때는 주가가 전고점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가 자주 나타난다. 즉 삼성전자 주식을 사이클 정점 최고점에서 잘못 사서 물리더라도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리면 수익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특징에 기반해 성장과 사이클을 섞어 투자한다면 매우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 필자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 많은 기관 투자자조차 구할 수 없는 주식시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금껏 3천여 개의 투자 전략을 만들어 왔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놀랍도록 많다. 다만 반도체 기업마다 사업 영역이 다르고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반도체 종류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영업 환경이나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변수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의 특징을 고루 이해한다면 그만큼 다양한 사이클 투자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 있을까? 필자는 국내 투자자에게 국내 반도체 산업이 평가 절하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실제로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시각은 매우 다르다. 평가 절하된 의견 중 하나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이 어렵고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하는 탓에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내에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세계 2위라는 자리를 공고히 지켜왔다.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국내 반도체 산업은 세계 반도체 산업 대비 비중이 15% 이하에 불과했으나 근래에는 17에서 20%를 차지하며 미국을 뒤잇고 있다. 대만의 TSMC가 워낙 경쟁력이 뛰어난 관계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유독 치켜세우는 투자자도 흔히 볼 수 있는데 반도체 산업 점유율만 따지면 대만의 점유율은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 비결은 메모리 반도체와 각종 칩의 제조 경쟁력에 있다. 이 세상에 메모리 반도체 없이 동작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없다. 즉 새로운 산업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 때 미국과 대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이득을 본다. 고사양 칩이 발달할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메모리 반도체도 새로운 형태의 칩이 꾸준히 등장하며 고사양화가 거듭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최근에는 셈에스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의 위상이 높아지며 장비 부문의 영향력 확대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렇듯 반도체 산업은 보기보다 복잡하며 국가 간 구도와 경쟁력이 나뉘어 있지만 그만큼 투자 기회가 다양하게 찾아온다. 이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성장 흐름, 경쟁 구도, 산업 사이클, 제품 특징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업 내에서 많은 일이 반복해 일어났기에 과거 흐름까지 이해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당연히 미래를 전망하려면 과거도 어느 정도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가장 전통적인 산업인 컴퓨터 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PC용 반도체 산업 주요 기업 정리. PSK홀딩스. PSK홀딩스는 매출 대부분이 디스컴 장비와 리플로우 장비에서 나온다. 특히 디스컴 장비는 칩이 복잡화 고사양화될수록 활용도가 늘어난다. 미세한 범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범프 크기가 작아질수록 소량의 불순물로도 범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성능 칩일수록 발생하는 불순물을 최소화해줄 디스컴 장비가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디스컴 장비는 뒤에서 소개할 TSV 공정이나 HBM 같은 고성능 반도체에도 꾸준히 도입되고 있다. 이외에도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에서도 장비 수요가 지속해 늘고 있다. 이에 반해 PSK홀딩스의 또 다른 주력 장비인 리플로우 장비는 플럭스리스 플럭스레스라고 부르는 특수한 리플로우 공법용 장비다. 이 장비는 범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적게 발생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2024년 초 기준으로는 성능이 가장 높은 칩을 만드는 과정에 적용되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이 고성능 칩에도 플럭스리스 리플로우 공법을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장비 기술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다양한 영역에서 본 장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추후 고성능 장비 개발까지 완료되면 관련 수혜를 얻을 수 있다. STI는 반도체 공장의 인프라 설비 사업에 주력하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는 여러 종류의 고순도 화학 소재들이 각종 장비로 정밀하게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소재를 정밀하게 원격 공급하는 장비를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이라 한다. STI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약 80에서 90%는 CCSS에서 발생하며 나머지는 주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에서 발생한다. 최근에는 HBM용 리플로우 장비를 확대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으나 수익성이 가장 높아 영업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STI는 리플로우 장비를 통해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데 추후 HBM 외 다른 종류의 칩으로 특히 칩넷 영역으로 확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STI는 여러 후공정 장비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CCSS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므로 반도체 공장 증설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매출 감소에 유의해야 한다. 덕사나이메탈은 칩이 설치될 패키지 기판과 외부의 메인보드 기판을 이어 붙이는 솔더볼 서버를 제조한다. 칩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패키지 기판의 성능과 패키지 기판 하단에 붙는 솔더볼도 더욱 발전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솔더볼의 크기가 작아지고 사양이 높아지며 필요한 개수도 늘어나는 것이다. 칩마다 솔더볼이 몇 개 쓰이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다. 또한 실적을 정확히 추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가 솔더볼이 꾸준히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은 명확하다. 과점이 형성되어 있는 솔더볼 세계 시장에서 덕사나이메탈은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오테크닉스. 완성된 반도체 칩 표면에는 고유의 시리얼 번호를 새겨 넣어야 한다. 이오테크닉스는 이때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인 레이저 마커 레이저 마커를 공급한다. 칩넷 시대에는 칩을 쪼개어 만드는 만큼 레이저 마커 수요도 늘어난다. 따라서 레이저 마커 제조 기업은 칩넷 수혜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오테크닉스는 세계 1위의 레이저 마커 기업이다. 그 외에 더욱 다양한 후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고성능 디램을 만들 때 사용되는 레이저 어닐링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대표적이다. 2020년대에 들어 이오테크닉스는 디램의 레이저 어닐링 기술이 새로 도입되자 실적이 크게 올랐다. 이외에 칩넷 기술이 발달할수록 칩넷 크기가 더욱 작아지고 정교한 제조가 중요해진다는 점을 공략해 이오테크닉스는 여러 개의 칩을 정교하게 절단해주는 웨이퍼로 된 레이저 커팅 장비도 개발하며 준비해왔다. 반도체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릴 때 레이저 마커의 매출도 늘어나지만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과정에서 신제품을 통한 수혜도 자주 나타난다. 이오테크닉스는 신제품을 공격적으로 늘려 외형을 확대하는 기업이므로 신제품이 어디까지 쓰일지 주목하며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투자가 쉽지 않은 기업에 속함으로 투자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텍플러스는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제조하며 반도체 칩이나 소형 부품의 외관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장비에 특화되어 있다. 특히 반도체 칩을 범핑 공정으로 기판에 붙일 때 범프들이 올바른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장비가 주력 제품이다. 이외에도 각종 PCB 기판에 반도체 칩이 잘 부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장비도 주력 제품으로 공급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반도체 산업이 칩넷과 같은 복잡한 기술을 확대할수록 제조에 어려움이 따르며 검사 공정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인텍플러스는 자연스럽게 수혜를 입는 기업 중 하나다. 세계적인 PCB 기업뿐 아니라 인텔의 장비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삼성전자가 2.5D 패키징 공법을 확대하면서 인텍플러스에 장비를 추가 도입한 바 있다. 인텍플러스는 추후 웨이퍼 레벨 범핑 웨이퍼 러브 범핑 공정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는 시장 규모가 매우 커서 기대감이 높다. 이처럼 검사가 더욱 까다로운 범프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장비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갖출 예정이다. 삼성전기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 부문을 통해 반도체 칩 실장용 PCB 기판을 제조한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최고 사양의 PCB를 만들어낸다. 2023년부터는 서버용 칩에도 패키지 기판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경쟁사인 대덕전자와 LG이노텍도 PCB를 잘 만들지만 삼성전기의 PCB가 고사양 반도체에 쓰이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특히 PC용 및 차량용 고사양 PCB의 매출 비중이 높다. 다만 주의하자. PCB 산업 또한 공급이 빠르게 늘었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며 사이클을 띈다. 게다가 반도체가 잘 팔리는 시기에 수요가 집중적으로 증가한다. 더욱이 삼성전기는 Multi-Layer Ceramic Capacitors와 같은 수동소자 사업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용 모듈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1등 기업이라는 점에만 주목하며 무조건 주식을 사두지 말고 사이클을 이해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산업 주요 기업 정리. LX세미콘. LX세미콘은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칩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LG 디스플레이 및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공급해왔다. 자연스레 디스플레이 업황에 매우 의존적이다. LX세미콘은 국내 설계 전문 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크고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디스플레이 업황이 꺾일 때는 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무리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도 결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주로 제품을 사가기 때문이다. LX세미콘은 디스플레이용 칩에 치중된 사업 구조의 한계를 느끼며 최근에 다양한 백색 가전에 쓰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과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므로 신사업에 환호하기에 앞서 디스플레이 업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아나페스. 2020년까지만 해도 타이밍 컨트롤러가 매출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으나 중국의 지속적인 역량 확대로 경쟁 강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아나페스는 DDI로의 사업 전환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0년대 초반에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츰 DDI 공급이 늘어나며 사업 다각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아직은 DDI 사업이 확장되는 시기다 보니 고성능 칩보다는 중간 성능대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중저가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쓰이는 DDI를 중심으로 DDI 사업을 구축했다. 물론 추후 OLED TV용 DDI와 모니터용 DDI 등으로 제품을 확대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국내 DDI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여전히 높지만 경쟁 강도도 지속해 높아지는 편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투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나페스는 삼성전자와 꾸준히 경쟁해야 하는 구조를 띈다. 따라서 제품이 확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관찰하며 기업을 추적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LB세미콘. LX세미콘과 같은 DDI 설계 기업들이 새로운 DDI를 설계하면 뒤이어 파운드리 기업들이 칩 제조를 대신 수행한다. 파운드리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거치며 칩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 설계 업체의 칩을 대신 제조해주다 보니 종종 일부 후공정을 모두 수행하기 버거울 때도 생긴다. 이에 따라 후공정 일부를 또다시 외주 후공정 기업에 맡긴다. LB세미콘은 이러한 후공정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다. 특히 칩의 성능을 웨이퍼 단계에서 평가하는 웨이퍼 레벨 테스트와 칩의 외형을 완성하는 패키징 공정을 주로 담당한다. 2018년까지는 스마트폰용 DDI의 패키징을 주로 담당했으나 엘비루셈을 인수한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DDI의 패키징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2021년부터는 DDI 칩 외에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스마트폰용 카메라, 센서 등 다양한 칩의 패키징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용 칩들이 고수익 제품이기는 하나 여전히 DDI의 비중이 높아 디스플레이 업황에 의존하는 편이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력 분석에 앞서 디스플레이 업황을 우선 점검하고 다른 칩의 테스트 비중이 늘어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엘비루셈. 엘비루셈은 DDI 칩의 후공정을 전문으로 수행해주는 기업이다. 여러 종류의 DDI 칩 중에서도 특히 플렉서블 OLED에 쓰이는 DDI 칩의 패키징을 주로 담당해왔다. 그 외에도 모니터용 DDI, TV용 DDI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과거 LG그룹에 속했던 만큼 LG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DDI 칩의 패키징을 주로 담당했으나 최근에는 중국 패널 업체와 삼성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DDI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스마트폰용 반도체 산업 주요 기업 정리. 네페스. 네페스는 칩 제조 공정 중 일부 후공정을 대신해주는 전문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만드는 여러 칩 중에서 스마트폰용 칩의 외주 경험이 풍부하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칩 가운데 네페스는 스마트폰용 AP, 전력 칩 등의 외주 생산을 주로 담당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용 칩 제조가 늘어나면 네페스가 담당하는 물량도 함께 늘어난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용 칩의 점유율을 늘리는 시기에는 네페스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릴 수 있지만 퀄컴이나 미디어텍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네페스는 F5 PLP와 같은 신기술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 빈번한 설비 투자로 현금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TSMC와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높다. 이로 인해 네페스는 기술력 대비 시장의 기대가 낮은 편이다. 현금 고갈 시 자본 조달 필요성이 커져 주가가 부정적이겠지만 신사업 성과가 확대되어 현금이 빠르게 유입되면 낮아졌던 기대감이 빠르게 높아질 것이다. 네페스 아크. 네페스와 마찬가지로 일부 후공정을 대신 수행해주는 기업이다. 네페스는 후공정 중에서도 패키징 공정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반면
네페스 아크는 테스트 공정을 집중적으로 담당한다. 네페스가 칩의 외형을 완성해 나간다면 네페스 아크는 이를 전후의 칩들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네페스 아크는 네페스가 후공정을 맡은 칩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네페스가 스마트폰용 칩 경험이 풍부하듯이 네페스 아크도 스마트폰용 칩의 테스트 경험이 풍부하고 스마트폰 업황에 의존적인 편이다. 두산테스나? 두산테스나도 네페스 아크와 유사하게 칩 테스트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업이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용 AP 테스트가 주력 사업이었으나 카메라에 쓰이는 이미지 센서의 테스트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수가 늘어나면서 이미지 센서 수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자 두산테스나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카메라는 스마트폰 외의 영역에도 활발히 사용된다. 따라서 두산테스나는 스마트폰 시장뿐 아니라 카메라 시장에도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이 정체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카메라 시장은 스마트폰 외에도 수요가 꾸준히 늘며 두산테스나의 빠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두산테스나는 성장 동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차량용 반도체의 테스트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더욱 다양한 칩을 만들어낼수록 두산테스나의 수혜도 더욱 다양해진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차량용 반도체의 수주를 늘려가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볼 만하다. 차량용 반도체는 대체로 저사양 칩이 많으나 점차 고성능 칩이 늘어나며 테스트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칩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테스트 소요 시간이 증가하는데 이는 두산테스나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아직은 스마트폰용 칩 테스트 비중이 높으나 추후에는 더욱 다양한 전방 산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칩의 테스트를 수행하는지 전방 시장의 비중 변화를 늘 관찰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두산테스나가 어떠한 검사 장비를 주기적으로 구입하는지 눈여겨보면 가령 차량용 반도체 검사 장비 등 전방 시장의 다각화를 빠르게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리노공업. 리노공업은 반도체 칩 테스트에 필요한 핀 중의 모양과 특징이 제각각인 포고형 핀의 제조에 특화되어 있다. 새로운 반도체 칩을 개발하면 여러 차례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때 포고형 핀이 활발히 쓰인다. 리노공업은 이러한 R&D 시장에 포고형 핀을 대량 판매한다. 이로 인해 반도체 칩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리노공업은 꾸준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변화가 빠르고 종류도 빠르게 늘어나기에 리노공업은 스마트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리노공업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도 포고형 핀을 확대 공급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칩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 수혜 강도가 높다. 현재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을 비롯한 PC 제품,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백색 가전, 스피커, 디스플레이 등에도 인공지능이 확대되며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자제품에 탑재되는 칩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R&D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할 것이므로 리노공업의 핀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리라 전망된다. 리노공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본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지 않는 비교적 저사양의 메모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설계해 판매하는 기업이다. 거대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주로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사물인터넷 관련 전자제품에 탑재된다. 특히 퀄컴과 미디어텍 등의 업체들이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사물인터넷용 AP를 공급하면 제주반도체가 이에 맞는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기도 한다. 지금껏 스마트폰 시장은 고성능 칩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제주반도체의 수혜는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 시대를 맞아 저성능 기기를 중심으로 통신 기능, 인공지능 기능이 늘어나면 비교적 성능이 낮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제주반도체도 시장 확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버용 반도체 산업 주요 기업 정리. 자일링스 AMD. 반도체 중에 FPGA만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으로 1984년에 설립되어 업력이 그리 길지 않지만 다양한 FPGA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며 알테라와 함께 FPGA 시장을 양분해왔다. 서버 시장의 성장에 따라 서버용 FPGA를,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에 따라 차량용 FPGA를,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인공지능 서버용 FPGA를 대거 출시하며 맞춤형 제품을 확대해왔다. 유망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나누어 받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자일링스는 칩 제조를 주로 TSMC에 맡겨왔으며 기존 활발히 사용하던 22램 공정, 16램 공정 외에도 최근에는 5램 공정과 그 이하 공정까지 도입하며 고사양 FPGA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자일링스는 2020년에 AMD에 인수된 후 AMD 사업부에 편입되어 AMD의 CPU, GPU 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엔비디아가 GPU를 이용해 인공지능 시장을 독주하는 가운데 AMD는 CPU와 FPGA를 적절히 결합하여 시장의 수요를 더욱 섬세하게 맞추어줄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메커스. 메커스는 자일링스가 제조하는 FPGA를 국내 여러 기업에 유통하는 유통 전문 기업이다.
단순 유통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요구하는 최적의 FPGA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기술도 지원한다. 메커스의 고객은 통신 관련 기업, 반도체 장비 기업, 서버 사업을 영위하는 IT 기업, 가전제품을 만드는 IT 기업, 의료 장비를 만드는 메디컬 기업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들어 국내 서버 산업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서버 고객들에 공급하는 FPGA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물론 메커스는 꼭 서버 시장이 아니더라도 FPGA를 필요로 하는 전방 시장이 늘어나거나 기존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레 수혜를 입는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국내 IT 산업이 호황일 때는 메커스가 유통하는 FPGA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지만 IT 산업이 불황에 들어서면 FPGA 산업도 주춤하기 시작한다. 또한 전방 산업이 성장하는 중에도 판매가 주춤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 이때는 메커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배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배시베이스는 반도체 장비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여러 종류의 장비 중에서도 후공정 장비를, 그 중에서도 칩을 기판 등에 부착해주는 본딩 반딩 장비를 가장 잘 만들어왔다. 전 세계 어떤 반도체 기업이든 칩을 기판에 붙일 때 배시의 장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배시는 본딩 공정용 장비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자랑하며 고성능 칩 본딩에서는 점유율이 70에서 80%에 이른다. 칩넷, HBM 등 고사양 칩 제조 기술이 늘어날수록 여러 칩들을 정교하게 이어붙이는 작업이 중요해지는데, 이에 필요한 장비를 배시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적이 수없이 많다. 특히 하이브리드 본딩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실현하는 장비도 세계 최초로 출시하며 위력을 과시해왔다. 배시는 TSMC,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은 물론 세계 최대의 후공정 전문 기업인 ASE, 엠코 등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 고객사가 새로운 본딩 공법을 요구하거나 고성능 칩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혜를 입는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후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전용 장비를 집중적으로 제조해온 기업이다. 대표적인 후공정 제조 장비는 웨이퍼에 만든 여러 개의 칩을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장비, 절단된 칩이 외형을 검사하는 장비, 이들 칩을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위해 칩을 정렬하는 장비 등이다. 이러한 장비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 전반에 두루 쓰인다. 한미반도체는 이들 장비를 주로 대만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반도체 기업들에 공급해왔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중화권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대략 절반을 차지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미반도체는 2010년대 중반부터 SK하이닉스와 손잡고 칩을 기판 위에 실장하는 본딩 장비를 오랜 기간 개발해왔다. 이 장비가 HBM 시장의 개화와 맞물려 SK하이닉스로 대량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한미반도체의 장비 포트폴리오가 확장되었다. 이후 더욱 다양한 본딩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세계적인 본딩 장비 기업과의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리라 전망된다. 본딩 장비는 단순히 칩을 기판에 붙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본딩 기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칩의 사양에 따라 부착 방식이 다르므로 수요처에 따라 본딩 장비를 맞춤형으로 개발해야 한다. 특히 한미반도체의 본딩 장비는 우선 SK하이닉스의 HBM에 특화되어 개발되었는데, 칩들을 수직으로 붙이는 과정 중 칩들의 가접합 단계에 주요하게 쓰인다. 한미반도체가 이처럼 더욱 다양한 장비를 맞추어 판매할수록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매출처 확대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 한미반도체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TLB. TLB는 반도체 기업이 아닌 PCB 제조 기업이다. PCB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PCB를 집중적으로 제조해왔다. TLB는 메모리 반도체를 최종 제품인 RAM, SSD 등으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칩들을 이어 붙이는데 필요한 모듈 PCB를 전문으로 제조한다. 이들 제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에 주로 사용된다. TLB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에서 점유율 선두를 유지해왔다. 서버 산업이 성장하면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도 함께 성장하고 서버용 RAM과 서버용 SSD의 성장이 가속화된다. TLB는 이에 사용되는 서버용 PCB도 공급한다. 특히 PC용 메모리 반도체보다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PCB의 단가가 훨씬 높다. PC용 제품은 마진이 한 자릿수 초반에 불과하지만 서버용 제품은 두 자릿수 이익률도 넘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서버 시장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양디지텍. TLB가 메모리 반도체를 실장할 PCB를 제조한다면 한양디지텍은 칩을 PCB 위에 실장하여 모듈을 완성하는 후공정 전문 기업이다. 또한 한양디지텍은 D램에 특화된 사업 구조를 띠며 삼성전자가 제조한 D램을 PCB 기판에 실장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담당해왔다. 삼성전자는 PC용 D램, 모바일용 D램, 서버용 D램 등 여러 종류의 D램을 만드는데
이 중에서 PC용 D램과 서버용 D램은 주로 PCB 기판에 칩 여러 개를 부착한 모듈화 형태다. 한양디지텍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로 PC용 D램을 모듈화하는 사업 구조였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서버용 D램 모듈화 사업도 꾸준히 확대하며 대폭 성장했다. 서버 산업이 성장하면서 서버용 D램도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고성능 영역에서는 HBM이 등장했고, HBM보다는 다소 하위 시장을 노리는 XO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D램도 등장했다. 한양디지텍은 이들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의 서버용 D램을 모듈화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담당해왔다. 비록 HBM과는 무관한 기업이지만 삼성전자가 HBM과 같은 고성능 D램의 사업을 집중할수록 이보다 낮은 성능의 제품은 외주화가 활발히 일어나므로 외주 후공정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아울러 추후에 삼성전자가 더욱 다양한 종류의 D램 모듈화를 한양디지텍에 위탁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양디지텍은 삼성전자와의 위탁 계획 등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는 관계로 실적 추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외주 제품 종류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분석을 고려해보자. 아울러 삼성전자의 외주 물량은 D램 업황에 민감하므로 D램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살펴보며 분석해야 한다.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PCB 제조 기업으로 PCB 중에서도 통신 분야에 사용되는 PCB를 주력으로 제조해왔다. 그러다 전방 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2020년대에 들어 서버용 PCB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TLB가 메모리 반도체용 PCB를 제조하는 것과 달리 이수페타시스는 여러 종류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제각기 사용되는 PCB를 제조한다. 2022에서 2023년을 지나며 서버용 제품의 매출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늘어났다. 통신 시장은 대체로 성장이 제한된 편이다. 전 세계 인구가 이미 통신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서버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편이라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외형 확대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삼기에 유리하다. 특히 이수페타시스의 서버용 PCB는 엔비디아의 가속기 제품군에 탑재되어 엔비디아의 성장 수혜를 입기도 했다. 서버용 PCB가 이수페타시스의 성장을 추가로 이끌 예정이나 주의할 점도 있다. 이수페타시스 매출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통신용 PCB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통신용 PCB 제품 판매가 둔화될 때는 서버용 제품 판매가 늘어도 이수페타시스 실적이 나쁠 수 있다. 통신용 PCB의 마진이 더욱 높아서 서버용 PCB 판매가 확대돼도 실적이 역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 비중 분석을 선행하고 두 시장의 분위기를 꼭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차량용 반도체 산업 주요 기업 정리. 텔레칩스. 인포테인먼트용 AP 설계의 강점을 지닌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현대기아차를 주요 고객으로 삼아왔으나 2023년부터 유럽 자동차 회사에도 반도체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안전과 자율주행 기술 못지않게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탑승객에 더욱 다양한 실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포테인먼트용 AP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텔레칩스의 제품 다변화라는 수혜로 이어진다. 근래 들어 텔레칩스는 인포테인먼트의 치우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ADAS용 반도체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 ADAS 기술 또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텔레칩스는 인포테인먼트용 AP 설계에는 뛰어난 편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 더욱 다양한 기술을 독자 개발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여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기업과 손잡고 ADAS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칩을 확대 출시하고 있다. 기술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영역인 만큼 지속적으로 기술 변화를 추적하며 제품 다변화, 성과와 신규 고객사 추이 등을 고루 관찰해 투자 기회를 노려야 한다. 인포테인먼트용 AP는 다룰 이야기가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꼭 본문을 자세히 참고하기를 바란다. 해성-DS. 리드프레임 제조의 강점을 가진 세계 3대 리드프레임 기업이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오랜 고객으로 삼아왔다. 리드프레임은 그동안 비교적 저사양 칩에 주로 쓰였다. 그럼에도 리드프레임 산업은 과점화되어 있어 리드프레임 기업들의 투자 매력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차량에 탑재되는 대다수 칩들은 여전히 저사양 칩들이 주를 이루며 통합 칩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저사양 칩의 비중은 한동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용 리드 프레임 또한 자동차 전장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다만 자동차 업황은 경기에 따른 부침이 크다. 아무리 차량용 리드 프레임 탑재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의 분위기가 악화되는 시기에는 리드 프레임 수요 또한 일정 기간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해성DS는 리드 프레임 사업 외에도 반도체용 PCB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반도체 칩을 실장하는 PCB 중에 미완성된 칩을 1차 로 실장해주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해성DS의 패키지 기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용으로 주로 공급된다.
2020년 전만 해도 해성 DS의 매출 약 75%는 리드 프레임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패키지 기판의 비중이 약 40%까지 늘어났다. 두 사업의 매출 비중이 모두 유의미하게 큰 만큼 차량용 반도체 업황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고루 살펴보며 투자 기회를 가늠해야 한다. 칩스 엔미디어. 팹리스 기업 중 하나인 칩스 엔미디어는 칩의 일부 기능에 한해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부분 설계도 전문 기업이다. 칩스 엔미디어는 이미지 및 영상 처리 영역 설계에 강점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차량에 탑재되는 카메라가 늘어나면서 영상 처리 기술이 더욱 중요해졌다. 결국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은 영상 처리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칩스 엔미디어의 설계도를 자주 가져다 사용할 수밖에 없다. 칩스 엔미디어는 매출의 20에서 30%를 차량용 반도체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뿐 아니라 영상 처리가 중요한 반도체 전반의 부분 설계도를 공급한다. 최근에는 그림이나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서버가 늘어남에 따라 칩스 엔미디어의 이미지 및 영상 처리 기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즉 서버용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성장의 수혜를 고루 입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AD 테크놀로지. 팹리스 기업은 칩을 설계한 뒤 파운드리에 제조를 맡긴다. AD 테크놀로지는 이 중간 과정에서 더욱 상세한 설계도를 그려주는 사업을 영위한다. 실제로 칩을 제조하려면 매우 다양한 설계도가 필요하며 팹리스가 설계한 설계도는 이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처럼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므로 파운드리 기업의 제조 문의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AD 테크놀로지도 함께 수혜를 본다. AD 테크놀로지는 파운드리 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에 의존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차량용 반도체 고객을 확대하자 AD 테크놀로지에도 차량용 반도체의 재설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AD 테크놀로지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더욱 다양한 차량용 반도체 칩을 재설계하고 있다. 칩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성능이 높아지는 만큼 재설계 과정도 복잡하며 더욱 다양한 설계 기법이 필요하다. 이는 AD 테크놀로지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된다. 특히 인포테인먼트용 칩과 같은 일부 차량용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첨단 공정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 AD 테크놀로지도 이에 대응해 첨단 공정용 설계를 전문으로 수행한다. 넥스트 칩. 넥스트 칩은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면 이를 가공하는 보조 프로세서를 공급한다. 차량은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주변을 촬영하기에 촬영된 영상의 품질이 고르지 못하다. 또한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 성능이 충분히 높지 못한 관계로 영상 보정이 필요하다. 넥스트 칩은 이러한 영상을 보정하는 전용 칩을 개발한다. 자율주행 시장에서 카메라 수가 늘어나고 영상 처리 기술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만큼 넥스트 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다만 넥스트 칩은 기술 특례로 상장되어 규모나 업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낮다는 점, 신규 상장사라는 점, 기술 특례라는 점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 전에 매출처와 수주 확대 현황 등을 고루 분석하기 바란다. 에이펙트. SK하이닉스가 제조하는 메모리 반도체 중 일부 제품군의 한해 성능 테스트를 대신 수행해주는 외주 후공정 기업이다.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구조라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는 기존 사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인 AT세미콘을 인수하고 패키지와 테스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사업을 재편해왔다. 이 과정에서 신사업의 하나로 차량용 반도체의 패키징과 테스트 수주를 점차 늘려가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를 처음 시작하며 사업 다각화를 알렸다. 그러나 아직 신사업의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사업이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매출 비중을 고려하여 메모리 반도체 영업 환경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 사업은 2024에서 2025년을 거치며 매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는 저사양부터 고사양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기에 고사양 반도체 수주 증가가 기업의 질적 성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은 다루는 칩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고사양 반도체의 수주 성과를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반도체 신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덜컥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다만 에이펙트는 기존 사업이 워낙 정체되었던 탓에 차량용 반도체에서 성과가 적게 나오더라도 실적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수 있다. 추후 고객 확대나 증설 소식 등을 고루 추적하며 살펴보기 바란다. 모빌아이. 이스라엘에 설립된 자율주행 시스템 전문 기업이다. 엄밀하게는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여러 가지 차량용 반도체 설계 사업도 함께하므로 반도체 산업에 발을 걸치고 있다고 보면 된다.
1999년에 설립되어 업력이 길진 않지만 2014년에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막대한 자금 조달에 성공했으며 2017년에는 인텔에 153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모비라이는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주행 시 차선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 현재는 ADAS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60% 이상을 자랑하는 1위 기업이 되었다. 이처럼 운전을 보조하는 시스템에는 전용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모비라이는 자사 시스템에 필요한 전용 반도체 설계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금껏 칩의 설계 후 제조는 TSMC, 삼성전자 등에 의뢰해왔으나 추후에는 인텔 파운드리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인텔 자체 제조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업종의 분위기에 민감한 편이라 자동차 업황이 크게 꺾여 주가가 하락했을 때 되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유리할 것이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고성능 PC용 PCB 기판 외에도 차량 반도체용 PCB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도 고성능 인포테인먼트용 칩과 자율주행용 칩을 실장할 FC, BGA 같은 고성능 PCB를 주력 사업으로 삼아왔다. 그 외에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대에 활발히 채용될 카메라 모듈, 수동소자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하만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삼성전자의 차량 카메라용 반도체 사업이 확대될수록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로 발생하는 매출액 규모가 워낙 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되는 스마트폰용 제품의 비중도 높다.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확대되어도 그 성과는 삼성전자 전체 사업 규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와 같은 기업에서 나타나는 성과가 더 클 수 있다. 특히 삼성전기는 주력 세 사업 부문 PCB, MLCC, 카메라 모듈 이 모두 자동차 사업을 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겠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투자자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실적이 올라야만 주가도 따라 오른다는 이야기다. 여기서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소권리를 알아보며 실적이 오르면 주가도 오른다는 게 왜 오해인지 알아보겠다. 반도체에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할 반도체 산업 특성. 반도체의 중요한 특징부터 알아보자. 반도체는 중간재다. 중간재는 최종재에 의존적이며 최종재가 팔려야 중간재도 함께 팔린다. 따라서 최종재가 잘 팔릴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사가는 전방 고객은 서버, 스마트폰, PC 산업의 기업들이다. 또한 반도체는 대개 비입이 거래를 통해 판매된다. 즉 기업과 기업 간 이해관계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진다. 메모리 반도체를 사가는 전방 기업들은 생활용품처럼 잔량이 떨어지면 구입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불황 가능성을 주시하며 구입을 결정한다. 만약 반도체 호황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 판단되면 반도체 구입을 적극적으로 미룬다. 아울러 주변에 비슷한 기업들이 반도체 구입을 미룰 조짐을 보이면 따라서 구입을 미루기도 한다. 반도체는 수요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가격이 급락하기 때문이다. 수요가 고작 1에서 2%만 변해도 가격은 10에서 30% 변동한다. 따라서 수요 감소 조짐이 보이면 다 같이 반도체를 더 싸게 구입하기로 마음먹기라도 한 듯 구매를 일괄 미룬다. 소수 고객사만 이처럼 위축되어도 반도체 가격은 급락하고 본격적인 불황 구간이 나타난다. 반대로 매수 조짐이 보이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매하려고 매수 경쟁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이 명확하다. 그리고 호황이 거듭될수록 불황이 곧 다가올 가능성은 급격하게 늘어난다. 가격이 급등할수록 구입을 머뭇거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 서버, 스마트폰, PC 산업의 기업들은 반도체 구입을 몰아 진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도체 기업 투자자가 취해야 할 기본 투자 전략. 많은 투자자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 산업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투자에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호황이 거듭될수록 조만간 불황이 다가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실제로 장기 투자자를 제외한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기록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올라 특히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때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주가가 2배쯤 오른 상태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경향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20에서 30년 경력의 노련한 투자자나 운용 금액이 수십억 원인 고액 자산 투자자도 이러한 실수를 자주 저지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전략은 여러 가지이지만 개인 투자자가 활용할 만한 전략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먼저,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면 이들 기업의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10년간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10년 내내 매월 분할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실적이 경신될 때가 아닌 본격적으로 악화하는 구간에서는 월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반대로 호황 구간에 명확히 들어섰거나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때는 매수를 1에서 2년 중단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실적과 거꾸로 투자하는 것이다. 특히 실적이 급등하는 시기라면 이미 주가 상승 후반기나 투자 끝물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실적 증가가 4에서 5분기 연속으로 나타났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 중 수익률 상위 10%에 손쉽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중기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라면 매수 전략은 장기 투자와 같으나 호황 구간에서 융통성 있게 매도 전략을 짜야 한다. 이후 실적 악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매수로 대응하면 주가가 매우 낮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며 실적이 본격 감소하는 첫 분기 때 주가가 최저점을 기록했다. 다만 이 전략은 오직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한한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3사 과점 체제다. 이로 인해 자연적 인위적 감산을 통해 공급이 촘촘하게 제어되므로 실적 악화 구간이 짧게 나타난다. 그래서 실적 악화가 본격화되는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 전략을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 적용하면 최대 10년간 주식이 물릴 수 있으며 유사 산업인 디스플레이 섹터에 적용해도 7년간 손실을 볼 수 있다. 반도체 기술 수혜주의 진짜 의미. 유튜브 주식 채널이나 증권사 리포트 등을 보면 수혜주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난다. 안타깝게도 유튜브에서 수혜라는 말만 나와도 수천 명의 시청자가 관련 주식을 바로 따라 산다. 과거에도 인터넷 카페나 주식 방송에서 이러한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유튜브나 텔레그램은 조회수가 월등히 높아 현재는 주가 변동까지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주식 투자 초기에 누군가 언급한 주식을 검토 없이 사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만 수혜라는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수혜 기업을 평가할 때 특징에 따라 수혜를 구분한다. 첫째, 강도에 따라 수혜를 구분한다. HBM 기술이 확대되며 후공정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후공정용 디스컴 장비를 전문으로 공급하는 PSK홀딩스는 HBM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공정을 중심으로 장비를 활발히 공급하면서 후공정에도 HBM용 장비를 소량 공급하는 제우스는 노출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수혜가 매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잠정적인 매출 비중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아무리 뛰어난 신제품을 개발해도 주가는 매출과 같은 숫자를 따라 움직인다. 둘째,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에 따라 수혜를 구분한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공정을 개발해 새로운 소재를 투입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이때 새로운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직접 수혜를 누린다. 반면 삼성전자가 새로운 공정을 도입한 덕분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잘 팔리게 되었다면 기존에 공급하던 소재들도 공급량이 많아질 테고 이는 간접 수혜에 해당한다. 즉 HBM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HBM용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는 직접 수혜를 입고 전반적인 디램 공급량 증가에 따라 디램용 장비를 공급하는 이오테크닉스는 간접 수혜를 입는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수혜가 기업 실적에 언제 영향을 미치는지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은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 수혜를 받지만 주가가 상시 오르진 않는다.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수혜가 집중되는 시기에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당연해 보이지만 이를 실제 투자에 적용하는 투자자는 극소수다. 신제품 양산까지 무려 4에서 5년이 남았고 아직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양산 설비조차 없는데도 주가가 4에서 5배씩 급등하면 진정한 수혜주라는 식의 이야기로 도배된다. 그 어떤 숫자도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여할지 가시화되지 않았을 때는 주가 상승은 그저 테마에 불과하다. 테마의 문제점은 그저 시장의 열기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테마에 탑승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수혜를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증설과 양산을 본격적으로 앞두며 기업의 숫자가 점차 명확해지는 시기에는 테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따라서 테마성으로 주가가 오를 때 무리하게 탑승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수혜를 매출 기여도나 직접 수혜, 간접 수혜에 따라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면 테마주를 고점에 매수하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테마를 모르고 매수하면 테마가 꺼진 후 주가가 급락할 때 빠져나올 기회를 잡지 못한다. 어차피 성장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빠져 매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테마란 것을 인지한다면 매수 시점부터 테마가 꺼질 가능성을 고려해 주가가 급락할 조짐을 보이면 발빠르게 매도할 수 있다. 수혜의 의미를 남들보다 조금만 더 고민해도 투자 전략이 바뀌는 것이다. 수혜주의 의미를 현명하게 파악하는 투자자가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